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허밍하실 때 네네. 일어나서 춤출 뻔했어요.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해주세요. 시청자의 눈은 호중하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를 진행하고 있는 민용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오늘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니까 당연히 이동진 작가님이 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동진입니다. 저희 코너로는 세 번째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익숙해지셨어요? 어떠세요?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뭐냐면 제가 늘 스코티 피펜의 자세로 온다. 고급지다. 작가님이 빨간색을 좋아하시니까 네. 그 농구에서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팀이 시카고 불스. 그리고 전성기인 마이클 조던이 했던 시카고 불스.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떠가지고. 네, 이 안경이 저는 이제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자로 스카트 피펜에 대해 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늘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코너에서는 저희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그 화제가 되는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기획해 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그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거 정말 상징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기생충 대사 같아요. 그렇죠. 아주 뭐 명징하게 직조하는. 글쎄 말이에요. 4월에 아카데미 시상식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시상식에 관한 영화와 책과 노래를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선정한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작품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카데미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책이나 음악에서는 과연 이 아카데미상에 조응할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상은 뭐가 있을까? 거기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품은 뭘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세 개를 연결해 봤고요. 아카데미 상만큼 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네. 영화뿐만 아니라 다 합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 시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벨상이 있겠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의 예를 들어서 평화상이라든지 문학상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노벨 화학상 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카데미상이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위상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칸네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아카데미는 영화상이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칸네나 베니스나 베를린 같은 걸 보통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 이건 영화제지 않습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거죠. 일정한 어떤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경쟁 부문 상영작들을 상영하고 소수의 엘리트적인 심사위원들, 뭐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심사해서 10명이 안 되는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는 게 이제 이런 상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아카데미는 수천 명에 달하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미국에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투표를 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쪽의 대중성과 이쪽의 엘리티즘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상이겠죠. 그리고 사실 큰 기준이 있잖아요.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내 개봉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굉장히 수상작들이 있을 텐데 이 작품들 가운데 왕의 귀환, 이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많이 수상한 작품이 뭘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11개 부문을 받은 작품이 역사상 3작품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받은 것은 배너가 있었고 타이타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완결편에 해당하는 이 왕의 귀환인데 이 중에서 21세기에 이 기록을 이룬 것은 반지의 제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20여 년간 좀 비교적 최근이니까 이렇게 한정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최다 수상 기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반지의 제왕이 단일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 세 작품의 시리즈로 또 통틀어서 말하면 그 토탈에서 거의 21개 부분에 수상을 또 그렇게 계산할 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왕의 귀환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그 전인 그 반주 언정대나 두 개의 탑 같은 경우는 그 시각효과상이나 그런 기술 부분상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왕의 귀환이 결국 작품상이나 감독상 이런 거의 주요 부분을 이제 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해의 주류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걸작이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죠, 사실. 사실 이제 투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 1편이 좋았어도 작품상 투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완결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편까지 기다렸다가 준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이 세 작품 중에서 실제로 왕의 귀환을 최고작으로 꼽는 경우가 많지만 유달리 3편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어떤 완결편으로 사실은 이 세 편 모두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죠.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이 배너라든지 타이타닉은 사실은 똑같이 11개 부문을 상을 받았는데 후보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지와 제왕은 진짜 원샷 원킬이에요. 후보가 11부문에 올랐는데 11개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당시 시상식을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모두 다 독식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반지의 제왕 자체가 워낙 유명한 원작을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작 자체도 판매량이 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원래 그런 작품이었었죠. 네. 그래서 심지어 비틀즈 멤버들이 사실은 이걸 영화를 하고 싶어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톨킨이 하락행전에 이게 영화가 되면 분명 망가질 것이다. 뭐 CG가 분명 없는 시절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지점에서 어쩌면 이 작가가 어떤 면에서 영화나 이미지의 매체를 바꿀 때 내 작품이 구현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일찍이 알았다는 것이 좀 비범한 지점이 아니었나 라는 또 역설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판권을 넘겼고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 판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J.R.R. 톨킨 원작자의 아들이 지금 판권자인데 그렇죠. 아들의 경우에 영화를 보고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너무 오락영화로 만들었어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작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소설을 오리지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소설도 위대한 소설이지만 영화도 진짜 잘 만든 판타지의 거의 뭐 3부작 중에서 일단 3부작을 먼저 보여드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DVD로 갖고 있는데 세트로 일단 이 DVD 이 케이스 자체가 묵직해요. 묵직하죠. 딱 봐도 뭔가 배부르고 약간 질리기도 하고요. 근데 확장판인데요. 이 세 편 3부작으로 갖고 있는데 보통 이 반지의 제왕 3부작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3부작 이렇게도 말 많이 해요. 최근에 3부작 뭐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그나마 이 반지의 제왕에 비견할 만한 3부작은 혹성탈출. 애초부터 3부작으로 기획이 됐었고 세 편 다 꽤 훌륭하게 잘 만든 영화인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반지의 제왕 3부작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처지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장르를 대표하는 어떤 작품들이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게 판타지 장르가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런 굉장히 주요 부분 상을 받은 전례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상을 받고 그 이후에 나온 판타지 영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 세 편을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대작치고는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었어요. 거의 한 2억 8천만 불 정도? 개런티 받은 것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낮죠. 대표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굳이 얘기하면 하나만 고르라면 스토리상으로 본다면 일라이저 우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프로도를 연기했던. 근데 프로도를 연기했던 일라이저 우드가 얼마를 받았는가? 이 세 편을 합쳐서 $20만 받았거든요. 정말 낮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편당 7천만 원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탑 클래스의 배우들은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 무슨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 적게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또 그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또 수혜를 받긴 했어요. 이렇게 나서 이제 엘라이저 우드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3부작을 피터 잭슨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호빗 시리즈. 호빗 시리즈에서는 일라이저 우드가 나온 게 진짜 몇 번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이제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연말정산을 굉장히 한 10여 년 뒤에. 그럴 수 있죠. 아이돌 스타들이 일집 때는 뭐 별로 정산 못 받아도. 그렇죠. 나중에 되면 막 빌딩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할까? 저희가 일라이저 우드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이 영화를 생각할 때 이제 할 얘기들이 워낙 많고요. 근데 저희가 또 BTV에서 같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화당이라고 있잖아요. 김주영 작가님이 한 4, 50분 통틀어서 또 저희가 설명을 했으니까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재미있고 특별할까? 무슨 아니아 연대기도 있고 수많은 다른 판타지 많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J.R.R. 톨킨 자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탁월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어떤 데를 떠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영타를 훔치기 위해서 이하손이 어떤 드림팀을 구성하잖아요. 뭐 테세우스 들어가고 등등등. 그런 팀을 구성해서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빼어난 영웅들이잖아요.
그럼 리더는 누구냐 이런 문제일 텐데 반지의 제왕에서 이 연합팀 있지 않습니까? 뭐 드워프도 있고 요정도 있고 인간도 있고 뭐 있는데 연합된 종족 중에 가장 약한 종족, 가장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 종족이 사실상 중심이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그럼 호빗이 왜 중심이고 왜 프로도가 주인공인가? 이 사람의 특별한 능력은 뭔가라는 건데 그 능력은 참는 거예요. 보통 이제 뛰어난 영웅의 능력은 바깥에 있는 것을 완력이든 뭐 지혜력이든 이런 것을 깨부수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이 반지를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런 거죠.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프로도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영웅이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또 하나 굉장히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보통은 외부에서 이 영웅 신화는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것을 실현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서 끝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라서 우리에게 있는 세계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절대 반지를 세계 끝까지 가져가서 파멸시키고 맨손으로 돌아오는 게 숙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물에 관한 구조, 세계관을 짜는 이런 방식 같은 것이 사실 우리가 허다하게 봤던 영웅 신화적인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심지어 이 요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11 이후에 전 세계에서 과연 악은 어디가 있을까라는 건데 외로운 늑대라고도 불렀던 많은 그 테러들이 자생적 테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테러들이잖아요. 물론 9.11은 바깥에서 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부의 악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사적인 부분들까지 아까 말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캐캐묵은 어떤 무슨 회고의 취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1950년대에 지어진 이야기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 네. 근데 그 50년대 이야기를 21세기에 맞도록 사실상 접목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건 또 이제 영화가 훌륭한 점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번엔 좀 노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럼 얘를 좀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작을 빼고. 자, 노래는 저희가 톨킨의 영화, 톨킨의 후허를 바탕으로 반지의 제왕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핫한 비욘세를 또 들고 오셨고요. 네네. 비욘세 싱글레이디스를 또 선택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비욘세의 허다한 좋은 노래가 있고 또 비욘세는 뭐 21세기 최고 스타 중에 스타죠. 현존하는 최고의 팝스타. 그렇죠. 자, 이제는 음악에 관해서는 그럼 영화는 아카데미라고 음악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은 뭘까? 그래미 시상식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미는 아카데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미도 그래봤자 로컬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미를 시상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역시 미국에서 이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현업 종사자들이 투표를 해요. 네. 근데 그래미상은 상대적으로 아카데미보다는 덜 관심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음악과 대중영화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이 이제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미를 역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게어르 구솔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지휘자죠. 역대 2위가 누군가? 공동 2명이에요. 네, 바로 비욘세하고 퀸시 존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와, 비욘세 정말 어마어마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세기 그래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 비욘세. 비욘세죠. 28번을 받았거든요, 역대. 사실 비욘세가 정말 놀라운 게 비욘세가 6개의 정규 앨범을 낼 때마다 모든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로 핫샷 데뷔했거든요.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여성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앨범이 갖는 어떤 항징성과 이 앨범에서 방금 선택하셨던 그 싱글레이디스가 갖는 그 의미가 분명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8개 상 중에서 이제 그래미가 본상이 있어요. 보통 제너럴 필즈라고 말하는 상이 4개예요. 그게 뭔가 하면 Song of the Year, 그다음 Record of the Year, 그다음에 Album of the Year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인데 보통 이제 많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앨범은 당연히 앨범 단위의 상한테 주는 거고 Record of the Year와 이제 Song of the Year를 보통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쉽게 얘기하면 그 노래의 퍼포먼스를 한 가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합쳐서 주는 말하자면 올해의 싱글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송 오브 더 이어는 그 음악을 만든 특정한 노래의 작곡자한테 주는 송라이터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의 작곡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노래를 갖고 온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싱글레이디스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송 오브 더 이어를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비욘세가 작곡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그 비욘세가 받은 별처럼 빛나는 28개의 그래미 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하나의 상이 있다면
바로 이 싱글 레이디스로 받은 올해의 네, 송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은 게 아마 최고가 아닐까 해서 이 노래를 네. 골라왔습니다. 워낙 또 큰 히트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가 약간 그 퍼포먼스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 노래의 가사가 네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그냥 뭐 약간 그 보깅 댄스를 추는 그 세 명의 어떤 여자들이 나오는 흑백 뮤직비디오로도 정말 유명하고 많이 패러디가 되기도 하는데 워낙 유명하죠. 네, 사실 네. 이 노래의 가사는 자신에게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굉장히 뭔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 다시 안 만날 거야. 난 너 같은 남자 안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당대의 어떤 여성을 다루는 남성의 방식을 약간 풍자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굉장히 큰 일침을 가하는 그런 가사예요. 이 싱글 레이디스라는 노래 지금 가사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보면 나는 뭐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가사도 있고 네.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과의 그 사이에서 자기 어떤 그 당당함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렇죠. 그런 멋진 가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거죠. 네. 이 복장으로 네, 네.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와 네. 또 그다음에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굉장히 미니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네. 사실상 2명의 보조 댄서를 포함한 3사람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고요. 이 노래 자체도 약간 수능 금지곡이에요. 수능 금지곡 한 팝에서 10곡 뽑으라고 그러면 이 노래 들어갈 것 같고. 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수능 같은 날 아침에 이제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만약에 네. 이걸 이어폰으로 들으면 시험 네. 망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방금 그 허밍하실 때 네네. 일어나서 춤출 뻔했어요.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해주세요. 시청자의 눈은 호중하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또 반제정에서 이렇게 또 비오의 싱글 레이디 가져왔는데 자 이제 또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전까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번에 다른 나라로 떠날 차례. 드디어 이제 로컬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책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노벨 문학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우리 아직 그래미를 받은 사람도 없긴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 사람에서 이제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상이 노벨 평화상은 받았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네. 노벨 문학상을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아카데미까지 정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국내에서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많이 팔린 책이 뭘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네.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네. 파트릭 모디아노라는 이제 프랑스의 뭐 대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05년부터 2017년인가 18년까지 10몇 년 동안 예스24에서 노벨상이 발표되고 나서 그 작가가 1년 동안에 팔린 책의 권수를 수치를 파악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위가 누구냐? 바로 이 파트릭 모디아노였습니다. 네. 그 얘기인 즉슨 보통 이제 노벨상이 딱 발표가 되고 나면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게 바로 파트릭 모디아노라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수여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한테 수여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작품을 요즘 들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말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트릭 모디아노가 받았으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받은 게 아니라 파트릭 모디아노라는 작가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소설은 다 수상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릭 모디아노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여러 책이 팔렸겠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팔린 게 이 책이고 실제로 단권으로 따질 때 가장 많이 노벨 문학상 이후에 1년간 팔린 책이 이거예요. 과거로 따진다면 무슨 100년 동안의 고독이나 네네. 파리 대왕이나 이런 작품들이 수상했을 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같은 이런 투명한 통계들이 없어서 통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지금 오늘 주제는 21세기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에 그 말씀 주셨을 때 의외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 책이 사실 읽었을 때 부담되는 책은 아니지만 네. 막 또 굉장히 또 초반에 몰입도가 강한 책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네. 처음에 이 인물이 기억 상실에서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황을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묘사를 해내는데 네. 그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뭔가 어떤 희뿌연 안개를 하나씩 걷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읽으면서 좀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초반에 도입부가 다이나믹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소설을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럼 대중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소설이 아닐까라는 어렵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단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스토리 요약하기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네. 이 파트릭 모디아노의 필생의 테마 자체가 기억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제목 자체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인데 여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극 중에서는 어떤 이탈리아 어떤 거리에 대해서 네. 묘사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직 탐정인데 기억상실증 같은 게 걸려서 자기가 자기의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탐정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미스터리로 작동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본다면 스토리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돼서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아까 말씀 적절하게 해주신 것처럼 안개 속에 푹하게 있는데 인물이 헤매는 것 같은 얘기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재밌는 소설을 얘기할 때 손에 쥐면서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반대에 있는 소설이라고 맞아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인물을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그 인물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또 그 인물과의 대화는 사실 실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약간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명세 감독의 M 같은 영화가 좀 떠올랐어요. 그럴 수 있네요. 굉장히 네네. 어떤 레이어를 하나 벗어나는 인물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연결되는 구조적인 이야기. 네. 근데 또 그 안에는 실체는 약간의 메멘토처럼 맞아요. 그 기억이 없는 인물이 결국에는 그 단서를 하나씩 수집해서 뭔가 미궁을 계속 네. 뭔가 걸어 나가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그 두 개의 영화가 저는 잠깐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새로운 영화, 새로운 재능을 만나게 되면 이 재능이 어디서 왔을까 레퍼런스를 추측하게 돼요. 네. 근데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레퍼런스를 대부분 다 영화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이 작품이 영향을 받은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네. 때로는 이 레퍼런스들이 다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문학에서 오기도 하고 미술에서 오기도 하고 음악에서 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1, 2년 전에 나왔던 굉장히 탁월한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 최후의 밤이라고. 정말 훌륭한 비간이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탕웨이 씨가 주연을 맡았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지구의 최후의 밤을 설명할 때 많은 그 앞에 선대에 있었던 감독들을 가져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타르코프스키를 가져오기도 하고 왕가위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구 최후의 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파트릭 모디아노예요. 제 생각할 때 지구 최후의 밤의 화법은 정확히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포함한 파트릭 모디아노 필생의 테마 혹은 작법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연결을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영화적으로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가 뭔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흔들리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서 간신히 존재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소설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메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수증기라든지 혹은 파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어라든지 풍경을 통해서 이 소설에서는 집중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간신히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고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산장에서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와 진짜 이건 문학적인 절정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탁월한 어떤 묘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후반부는 사실 초반의 답답함을 굉장히 또 거기에 걷어주는 그 역할을 해서 맞아요. 후반부의 카타르시스가 또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인 그 이탈리아 거리를 주인공이 끝까지 못 갑니다. 그것 자체가 제목으로까지 내놓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흥미로운 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의 악취미 같기도 해요. 네. 갈 줄 알았지?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편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세 편이 한 10편을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또 영화들도 얘기 많이 했고요. 그렇죠. 네. 또 역시나 이렇게 언제나 또 유익한 이 프로그램이 또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또 말씀 주실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에서 말씀드린 지구 최후의 밤, 반지의 제왕, 메멘토 이 세 작품은 오션에서도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이만 줄여보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함께 뵙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